자, 일단은 요 아까 보고 있던 페이지 마지막 83페이지 있죠. 그래서 요 결말 처리 방식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여운이 느껴져요. 이제 모든 처절했던 그 갈등들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면서, 그리고 지루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원래 장마는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마가 3개월씩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장마 해봐야 뭐 2주에서 아무리 길어봐야 뭐 3, 4주까지도 안 가잖아. 보통 2, 3주인데. 맞죠? 자, 그래서 별로 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장마라는 기간이 어떻게 느껴졌다고?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그 기간 동안. 자, 그래서 그러한 표현에서 장마가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이었다고. 왜? 그 모든 갈등을 겪어냈던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과거형의 문장을 썼죠. 그래서 장마가 끝났으며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도 종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6.25 전쟁이 한 3년 정도 진행이 됐죠. 처음에 이제 아주 격하게 좀 진행이 되다가 전선이 막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고 나서 이제 휴전까지 완전히 딱 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도 매우 길긴 길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76페이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옆에 소재의 의미 좀 살펴볼 건데, 두동강 난 구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렁이가 두동강 났다고 하지 말고 좀 상처를 입고 있다. 왜? 이 구렁이 꼬리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저기 막 끊어질 듯 말 듯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구렁이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남북 대립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구렁이가 두동강 났다고 해서 봐봐. 구렁이가 두동강 났다는 건 이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분단된 걸 드러내요. 그리고 구렁이가 돌팔매질을 맞아가지고 꼬리 부분에 상처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 상처는요, 우리 남북 대립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남북 대립 또는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러면 그 구렁이를 돌멩이랑 나무개비가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럼 그 때리는 게 바로 뭔데?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시련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9페이지 봅시다. 나 왠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활용하면 나 이 부분 좀 활용할 것 같은데, 시점 얘기. 자, 일단은 시점 자체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자, 그래서 사건 전개 자체는 어린 소년의 나의 시점으로 전개가 돼요. 근데 아유씨, 어른이 된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 그때 나는 어린아이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렁이를 보면서 돌팔매질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 그 표현 자체가 뭐야? 어른이 된 나가 그때 어린 때의 나를 떠올리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다는 점에서 지금 어린 소년의 나의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게 있고, 어른이 된 시점에서 그때의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 재구성해가지고 해석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자, 그래서 어린 소년의 나의 시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다. 자,
전쟁 중에 벌어진 이 충격적인 일을 소년의 눈에 비친 대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소설 속 사건이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비극적인 일과 관련되어서 훨씬 더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깊이 있는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제시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서술자 두 명의 공존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나야. 똑같은 나인데 어른된 나와 어린 시절의 나의 어떤 시각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느껴져요? 겹쳐서 느껴집니다. 되게 먼 옛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잘 보세요. 겉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표면적 관찰. 이거 누가 하는 건데? 어린 서술자가 하는 거죠. 그 안쪽에 대한 심층적 해석은 누가 하는 거야? 어른이 된 나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입체적 소설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조금 딥하게 들어간다면 이 부분들을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다음 넘어가세요.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 구렁이가 도망을 계속 안 가고 있었단 말이야. 구렁이가 자꾸 그 감나무 위에 있었는데 무엇을 머리카락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자, 그런 점에서 이 할머니의 머리카락은요,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삼촌에 대한 할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태우면서 이 머리카락 냄새를 통해서 허이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제발 부디 여기 이 이승의 원한을 두고 가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승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이 머리카락 태우는 냄새. 이 할머니와 삼촌 사이에 무엇을? 혈육의 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표현에서는 무슨 표현이라고 적혀 있어? 단백질을 태우는 노릇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잖아. 노린내가 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 냄새가 뭐야? 할머니와 삼촌 사이의 혈육의 정인 거야. 그리고 삼촌의 영혼과 할머니의 감정적인 대면이기도 합니다. 왜? 이 냄새가 구렁이에게 들어가면서 구렁이가 움직였으니까.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심하지 않나?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스캔이? 여러분들 책에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 보고 있었어. 책 뭐라고 적혀 있었어? 얘기해주세요. 이현아, 얘기해줘. 구렁이에 하늘 풀어 저승으로 가게 하는 그 저승으로 가게 하는 역할. 오케이. 자, 저승으로 가게 하는 역할. 그리고 한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는 건 이승에 남아있는 한을 풀어야지 거기로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구렁이에게 무슨 음식 제공했어? 호박전, 고사리나무, 냉수 준비했는데 호박전이랑 고사리나물은 뭐 하면서 준비한 거야? 잔치상 준비하면서. 이 잔치상 누구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 친할머니의 정성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81페이지 넘어가세요. 구렁이의 의미. 자, 이거요.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전래동화 좀 안 읽어봤습니까?
구렁덩덩 뱀신랑 혹시 안 읽어봤어요? 그 어린애들 있는 전래동화인데 우리 전래동화에 구렁이 참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왜 많이 나오는데? 우리 무속신앙에서 사람이 죽어서 한을 품으면 뭐가 된다? 구렁이가 된다. 그래서 저기 뭐냐 시집 온 신부가 되게 예쁜 신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렁이가 변신해가지고 사람이 된 거였어. 그래서 밤마다 이 남편을 해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많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한을 품고 죽으면은 구렁이가 된다라고 하는 무속 신앙이 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소설이 이제 뭐 그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쓰여진 거죠. 자, 그럼 이 구렁이는 한을 품었단 말이야. 한이 뭔데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맺힌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야. 그러니까 한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보세요. 삼촌의 현신인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죽은 삼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가지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 입고 있는 우리들이야. 우리 민족들. 자, 다음 두 할머니가 화해하게 되는 계기이자 동시에 민족의 잘 보세요. 동질성 회복의 매개체다. 자, 이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야? 자, 이 분단된 민족이 회복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분단된 민족이 이 과거의 아픔을 잊고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회복이 되게끔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가의 소망이 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역시 계속 분단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죠. 물론 이 작가분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이 선생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제 그때 작품을 그렇게 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이 작가가 그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 아홉편례 하지 않았어? 이 아홉편례 썼던 작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 안에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들을 좀 많이 그려요. 혹시 거제어 중에 이건데 다 빠졌네 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천재 노 교과서 썼던 학생들 중에 기억 속의 들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자, 기억 속의 들꽃에 보면은 어린 나가 나오고 이제 그 전쟁 상황에서 피난 상황에서 가족을 잃게 된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아이가 이 다리 끝에다가 금반지 숨겨놓고 있다가 이 다리 끝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몰라요? 하여튼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 천재 노 교과서, 천재 노미숙 교과서에 있던 건데 그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현상 안에 뭔가 이 사회 폭력에 짓눌린 인물들을 좀 많이 썼어요. 자, 다음 볼게요. 요거도 아까 뭐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고. 오케이. 자, 할머니가 기절한 이유. 이것도 봐봐. 그냥 구렁이가 무서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아들의 죽음을 뭐 했다? 확인한 거야. 인지한 겁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구렁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그 구렁이가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누구라고 생각했어?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 인지한 겁니다. 드디어. 사실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자, 또 거기에 플러스 죽어서도 편안한 곳으로 가지 못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아까 구렁이는 뭐가 돼서 나타난다고 했어? 죽은 사람이 한을 품고 구렁이가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할머니가 보고 놀란 게 뭐야? 와, 내 아들이 아직까지 한이 안 풀렸구나.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한을 풀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이 할머니에 대한 할머니의 눈물 두 가지 의미,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아들을 잃었으니까 슬픔 당연한 거야.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할머니가 자기 안방으로 외할머니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외할머니한테 얘기하잖아. 고맙소. 고마움의 눈물인 거야.
자, 그래서 두 할머니가 맞잡은 소는요, 이 화합과 용서, 그리고 전통 무속 신앙을 위한 화해. 그래서 무엇을 극복했으면 좋겠어? 이데올로기가 이념이죠, 이념. 이념의 대립을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주제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장마 끝입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85페이지. 자,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의 한 일부인데 참 글이 잘 적혀있어요. 봅시다. 자, 이 치유의 가능성,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의 치유겠죠. 자, 이 치유의 가능성을 모성과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모성은 이제 할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모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은 뭔 샤머니즘을 말하는 거야? 이런 막 구렁이, 무속신앙,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샤머니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이 일종의 천도의식을 거행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념적 대립은 사실 생각해봐. 작은 거야, 큰 거야? 엄청 큰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남한이랑 북한으로 나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나눴니? 아니야. 전 세계가 나뉘었거든. 이 이념 때문에. 그래서 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이제 채택한 나라들은요, 한동안 왜 냉전 시대 때 올림픽이나 이런 거 열리면 공산주의 국가 도시에서 열리면은 자본주의 국가 참여 안 했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리면 공산주의 국가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미안합니다. 최초는 이제 근대 이후 최초를 말하는 거야. 그 전에 마라톤 역사가 엄청 기니까, 사실 마라톤 역사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보다 더 기니까. 자, 그래서 마라톤이 이제 냉전 시대 이후로 최초로 양쪽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화합해서 벌인 올림픽이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죠. 그래서 서울 올림픽의 규모가 엄청 컸던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이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의 도시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념적 대립은요,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이었어요.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다고. 근데 이거를 이 가족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려. 모성의 이야기로.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 이념 대립 때문에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 이념적 대립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성적 본능을 발견합니다. 이념 대립을 넘어선 거야. 자, 잘 보세요. 이념 대립을 초월한 모성적 본능이라면 맞는 말이야. 사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아이에 대한 사랑이지. 부모가 아이에 가지는 사랑이지. 모성적 본능은 이념적 대립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사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립이 이념적 대립이었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크다고? 모성애가 더 크다고. 그걸 지금 이 작품에서 그려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간도를 좀 봅시다. 그러면 앞에 조금만 보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간동열고 기억에 남는다고 한 언니 도대체 누구야? 근데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했던 그 언니의 메시지도 사실은 고통스러워서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학교 대부분 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아마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열심히 또 따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기억에 남겠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이 많아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읽었던 이런 장마 같은 작품, 좀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읽고 나면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잖아. 그래도 생각보다 기억이 꽤 납니다. 모르겠어. 나는 그래요. 나는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그 작품이 내가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는지가 다 기억나. 진짜. 나는 관동별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시험 쳤거든요. 송민국이랑 같이.
송민국이 3인국을 시험 쳤는데 3인국이랑 관동별곡을 같이 했는데 장마는 중학교 3학년 때 했고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뭐가 있을까? 중학생 때 껍데기 배웠지? 껍데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에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막 기억이 나. 근데 여러분들도 모든 게 다 기억이 나진 않겠지만 이제 국어 특히나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은 살면서 뭔가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선생님이 느낄 때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언니가 느낄 때 기억에 너무 남았던 거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희쌤이 느끼기에는 그 수업이 감명 깊었다고 느꼈지 않았을까? 정희쌤 입장에서. 감동 배우고 재미있어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딨어. 조선시대 사람도 안 좋아할 걸 이어가지고. 정철의 가사 작품은 사실은 수백 년째 시험범위죠. 조선시대 때도 시험범위였습니다. 진짜요? 왜냐면 정철의 가사 혹시 압니까? 송미인곡 우리 저기 패스니까 물어봅시다. 송미인곡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왜 배울까요? 한국. 맞습니다. 우리말 사용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원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4대 부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야. 비슷한 내용의 가사들 중에 안 배우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자가 많아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만문가, 면항정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끔씩 시험 범위에 들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근데 다른 학교에서 보통 교과서에도 없고 작품 그 시험 범위에도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해석의 여지도 분분하고 한자가 너무 많이 쓰여 있어서 보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철의 작품은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도 고등학생 때 시험 범위였어요.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왜 그렇게 배우느냐? 우리말 사용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요. 왜냐면 훈민정음 만들어진 지 얼마 됐을 때일까요?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100년, 150년?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그 사이야. 그래서 한글이 그렇게 얼마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글 사용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표현의 타물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한자로 썼으면 절대 표현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한글로 쓰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게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갔을 때도 너무 뛰어난 작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미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서 누구나 공부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3위인국, 송미인국이 그 모의고사나 수능 이런 데 절대 안 나오죠.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왜 보통 모고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낯선 작품이 많이 나오잖아. 학교에서 배웠던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왜냐면 누구는 배웠고 누구는 안 배웠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요즘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3위인국과 송미인국의 다른 조선 후기에 썼던 패러디 버전이 요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 수능 특강에도 저기 그 송미인국, 3위인국의 패러디 버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이거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패러디 버전을 쓸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역사로 따지면 이 사람의 그 3위인국, 송미인국, 관동별곡은 수백 년째 시험 범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근데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 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 다 되어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담겨 있는 뭔가 어떤 실질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왜 쓰이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서 이제 선지랑 연결하는 질문들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고요. 2차적으로는 가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기행가사입니다. 기행가사. 우리가 글로 치면 기행문인 거야. 여행을 기록을 남긴 것처럼. 그래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 제일 좋거든. 길이도 길어. 화자가 계속 똑같은 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 그러면 해당 부분을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전문이 어차피 다 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하나로 자르거나 두 토막으로 자르거나 토막으로 자를 거거든.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 해당 구절을 보면 화자의 위치가 어딘지 떠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필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좀 더 이제 방향이 나오겠죠. 자, 일단은 정철이 관동별곡을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유배 전혀 아닙니다. 뭐 어디 가가지고 풍력 보고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니 그 저기 완이 맞아요. 불러가지고 선조 임금 당시에 선조 임금이요. 정철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 관동 지역으로 관찰사를 부임시킨 거야. 임명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에 완전 뽕이 차가지고 가고 있는 거야. 엄청 지금 막 이 가슴이 웅장해져가지고 나 진짜 세상에서 일 제일 잘할 거야.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크게 관동별곡은 두 개로 볼 수 있는 거야. 자연경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데? 선정에 대한 포부인 거야. 내가 임금님의 말에 따라서 이 마을에 가가지고 선정을 베풀 거야. 그래서 관동 지역에 도착했다. 갔더니 동네가 개판인 거야. 왜냐면 당시 유교 사회인데 강원도가 너무 오지라가지고 왕이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로 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만든 노래가 바로 뭐냐면 훈민가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훈민가 모의고사 저 기출 올림포스에서 본 적 없어요?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쓰라.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메워주마. 오는 길에 뽕밑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꾸다. 팔목 지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계시거든 지팡이 들고 쫓아가리라. 술자리 끝나고 나면 모시러 가를 하노라. 이런 것들이 저기 이제 우리 유교적 사상을 담은 이제 이 노래거든. 왜 만들었냐면 도저히 교육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야 너네 이거 따라 불러. 그리고 노래 속에 있는 거 다 지켜. 이러면서 이제 노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끌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 성공적으로 이끌었지. 송미인국이랑 삼미인국은요 이거 쓰고 나서 한참 뒤입니다.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을 때야. 돌아왔을 때 나는 임금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난 좀 늙었어. 송미인국, 삼미인국 때 이미 거의 진짜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사실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도 안 하고 끝까지 난 임금이 옆에 붙어가지고 임금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정에서 자기 의견도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자기가 벌써 뭐가 돼 있어? 꼰대가 돼 있는 거야. 밑에 젊은 신하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왕이 내 말은 안 듣고 누구 말만 듣고 있는 거야. 신하들 말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배를 간 게 아니고요. 지가 사표를 썼습니다. 지가 사표를 쓰고 내려왔는데 사표를 쓰자마자 임금이 오케이 이러고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고향 제 시골로 내려왔을 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야? 지가 사표 쓰고 내려왔는데 유배당한 마음이 드는 거야. 소위 말해 서울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다가 내려온 거야. 꼰대 취급받다가. 알겠죠? 그래서 송미인국이랑 삼미인국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것보다 한참 전입니다.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야. 물론 이때도 할아버지 나이긴 하는데 조금 젊었을 때 그래도 힘이 좀 정정할 때 그때 이제 이 선조 임금의 부름을 받고 아주 그냥 이 뽕에 차가지고 지금 이제 나 진짜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쓴 거야. 알겠죠? 자 일단 봅시다.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강호의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워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화자는 어디에 있었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호의 병이 깊었다. 자연이죠 강호는. 자 그래서 자연 속에 병이 깊었다라고 해서 천석고항 그 다음에 연화고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 다 거의 비슷한 말이거든요. 연하고질 할 때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연하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안개와 노을. 자 그러면서 자연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신 방면이라고 하는 건 관찰사의 일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800리 엄청 멀어요. 관동 지역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인 거야? 강릉 속초 이쪽인 거야. 강릉 속초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에서 차 타고 한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터널이 2개 3개 뚫려서 그래요. 근데 그 터널 없으면 지금 어떻게 써야 돼? 산을 넘어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터널 뚫리기 전에 강원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금방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먼 관동 지역을 맡긴 거야. 아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임금님의 은혜가 끝도 없는 거야. 가슴이 너무 막 웅장해지는 거죠. 내가 드디어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임금님이 시킨 일을 할 수 있다니. 연춤은 들이다라 경회남문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남이 옥절이 앞이셨다. 하직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굿바이 인사죠. 자, 그래서 지금 임금님께 얼굴을 보러 가가지고 굿바이 인사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옥절이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옥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관찰사의 상징물입니다. 암행어사의 상징물 뭐야? 마페. 마패.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 옥절은 관찰사의 상징물입니다. 자, 다음 평구역 물을 가라. 흑수로 돌아두니. 자, 흑수는 지역 이름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여주인데 연주는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 여주. 자, 그래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면 말이 지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역에 가면은 이제 말을 대고 새로운 말을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잖아. 말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지쳐서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바꿔줘야 되죠, 말을. 자, 그래서 성강은 어디매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성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성강은 지금의 어디냐면 원주야, 원주. 그럼 이제 강원도 초입이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원주가 어딘지. 지리하고 있다, 손. 관동 지역인데 관이 뭔데? 자, 아이씨,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어떻게 그리더라? 이렇게 그리던데. 이렇게.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 제주도, 독도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이 여기죠, 서울. 관동 지역 강릉은요, 한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기도고요. 경기도 라인 벗어나면 바로 강원도야. 그래서 강원도의 원주는요, 경기도에서 딱 벗어나면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왜 그런데? 여기 중간에 산맥 하나 있잖아. 무슨 산맥이야? 태백산맥.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 관이 이 태백산맥 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관령, 한계령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를 벗어나서 이제 원주, 강원도 쪽으로 딱 들어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뭐가 있냐면 치악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악이 여기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 뭐가 있는 거야? 금강산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 소양강 나린물이, 소양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죠. 북한 지역에. 그래서 저희 북한 지역 쪽 그 위쪽에 그부터 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양강 댐이 있죠, 거기에. 자, 그래서 소양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들어든단 말인고? 고신거국, 백발이, 하도 많기도 많구나. 자, 그래서 고신거국이라고 하면은 이게 뭘 말하냐면 임금의 신임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서울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운 신세를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위로 올라가서 소양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소양강이요, 사실은 한강의 위쪽 줄기에서 이렇게 한강의 위쪽 줄기를 만들어줘요. 소양강이. 그래서 소양강을 북한에서 막아버리잖아. 그럼 한강도 말라요. 자, 그래서 소양강에서 내리는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라고 할 때 이 어디는 뭘 말하는 거야? 한강을 말합니다. 근데 한강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 한양에 있잖아. 소양강은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한강까지 간다라는 점에서 소양강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린다? 임금을 떠올린다. 연군 지정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진짜 별거 아닌 표현인데 소양강에서 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이고 이 어디가 서울이야. 그래서 임금 생각이야.
연군 지정. 자, 다음 백발도 하도하샤인데 이 사람이 머리가 왜 흰색이 됐냐면 나라 걱정 때문이야. 어떤 정서? 밑에 우국지정의 정서. 자, 다음 동주 밤 겨우 세워서 국관정에 올라가니 국관정이니까 정자인가봐. 맞죠? 국관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나봐. 자, 동주는 철원인데요. 철원은 이제 원주에서 조금 더 강릉 쪽 방향으로 가면 철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요. 자, 그래서 하룻밤을 겨우 세워서 국관정에 오르니 삼각산 제1봉이. 자, 잘 보세요. 삼각산은요 무슨 산이냐면 우리 지금의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여러분들 북한산은 북한에 안 있습니다. 한강 위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북한산이야.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의 도심 속에 되게 좋은 등산로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산. 연예인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죠. 자, 그래서 북한산은 무엇을 상징해? 서울을 상징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동별국 화자가 관동으로 가고 있고 서울을 떠났잖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지명이나 지역이나 물건 얘기하면 그건 전부 임금 생각인 거야.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삼각산은 지금 북한산이고 한양을 가리킵니다. 자, 제1봉, 제일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베리로다. 보려고 하면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야? 삼각선 제1봉 봉우리가 만약에 보여.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는 거야? 마치 임금 계신 곳이 보이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거든. 근데 걔네들이 가려져 있어. 그러면 뭐야? 내가 임금 계신 곳을 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지. 자, 숙리인국에 보면은 내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있는 장애물이 있었잖아. 뭐였어요? 구름이야. 구름이랑 안개 맞죠? 구름이랑 안개는 무슨 일이냐고. 맞죠? 그래서 구름이랑 안개가 지금 님 계신 데를 못 보게 하잖아. 그럼 구름이랑 안개는 뭐야? 내가 님 계신 데를 보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지금은 장애물이 안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님 계신 곳이 보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궁왕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 오작이라고 하면 이거는 까마까치를 말합니다. 까마귀랑 까치. 그래서 까마귀랑 까치가 만든 다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작교라고 얘기하죠. 견우랑 직녀가 지나가는. 궁왕은요 궁예를 말하는데 여러분들 궁예가 무슨 나라 세웠어요?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모르죠 여러분들. 후백제는 견훤이고요. 후고구려를 세웠죠. 자, 그래서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태공고구 후고구려야. 이 후고구려의 도읍지가 어디였느냐? 철원이었습니다. 옛날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보면 다 이해되는데. 자, 천고흥망을. 천고는 아주 옛날입니다. 옛날. 그래서 역사예요, 역사.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우리 인간 이 한반도의 역사는 늘 흥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 흥하고 망하는 것 사이에 느끼는 무상감 이런 것들이 늘 있죠. 자, 회양 니 이름이. 자, 회양은요. 잘 보세요. 중의적 의미입니다. 중국에 있는 회양이 있고요. 두 번째, 한반도에 있는 회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회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런데 이 지역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요. 선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급회양이라고 하는 벼슬이 신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느 지역을 다스리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아주 탁월하게 잘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중국에 있는 도시 회양을 떠올리면서 지금 한반도에 있는 회양을 또
보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도 뭐 할 사람이라서, 선정을 베풀 사람이라서. 자, 그래서 마침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구나. 자, 그래서 회양극장유역이네요. 자, 이 극장유가 중국의 회양이라고 하는 지역의 고을 태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또였습니다. 고을 사또, 변사또 같은 사또. 풍채를 고쳐 안 입을 게이고, 그 말은 뭐야? 밑에 나와 있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극장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자, 그래서 자 적으세요. 선정에 대한 포부. 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 회양 지역을 아주 잘 다스렸던 극장류 같은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거야. 자,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사 1의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 지금 계절이 언제야? 3월이야. 자, 영중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지역 안에 일이,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베풀고 있다? 선정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정을 베풀 거거든. 그러면 문제 있는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정에 대한 은근한 자신감, 자부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변사또 같은 사람 안 될 거거든. 자, 춘삼월인데 화천이라고 하면 지역 이름이고요.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도 금강산입니다. 자, 다음 잘 보세요. 금강산은요, 여러분들 계절마다 이름이 있는 거 알고 있죠? 알아요? 몰라요? 아, 그냥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알아 몰라? 수업 시간에 하긴 했어. 이렇게 눈이 떨리냐? 마그네슘 부족한가? 자, 저기 금강산은 계절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금강산은요, 봄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풍악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악산은 지금 어느 계절에 부르는 산이냐면, 가을 명칭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르냐면, 금강산이 그만큼 계절마다 풍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화천 시내길이 금강산 쪽으로 뻗어 있는데, 지금 시기는 봄이지만 어떤 명칭을 썼다? 가을 명칭을 썼다. 그럼 이유는 뭐냐?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금강산의 산이 사실은 뭐 계절마다 아름다우니까 저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가을 산을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이 알록달록한 단풍이 엄청나게 좀 어마어마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웅장하게 피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몇 분이냐? 56분? 여기까지 봅시다. 삼수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챙겨오세요. 알겠지? 내가 볼 때 이거 다음 주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어. 알겠죠? 다음 주에 챙겨오고요. 자, 이번 주까지는 본 수업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저거 들어갑니다. 저거 내신 대비반으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저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멘토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마지막이나 이런 것들을 내주면서 공부할 것들을 좀 줄 테니까 하나하나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갔던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봅시다. 마칠게요. 기다려봐. 지금 낮에
좀 더 빨리 맞힐 걸 그랬나? 뭐야 이거? 좀 아파? 비워? 요거 하나씩 담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시나몬이고, 하나는 아몬드, 하나는 그냥 것 같아요. 일로 와봐. 이거 종이컵에 하나씩 좀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자 자기 손으로 꺼내가지고 자기 거 좀 담아갑시다. 그렇죠? 가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하나 더 챙겨왔어요. 어차피 하나씩 남아. 하나씩 남아. 하나 더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거 저거 뭐냐 물티슈 챙겨갔어요. 물티슈 챙겨갔어요. 조심. 좀 너무 작나? 근데 우리 학원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물티슈 챙겨갔으면 챙겨가보라. 마칩시다. 고생했어요. 정리 다 되면 자기 자리 정리 다 되면 갑시다.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자습서랑 그 다음에 간동별고 프린트 꼭 챙겨오세요. 알겠죠?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서와.